시세가 왜 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게 뭘까요? 이 양팔저울의 양쪽에 추가 있어요. 호재라는 축과 악재라는 축이 있는데 이 축의 무게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평평한 균형을 이루는 거죠. 만약에 이쪽에 호재가 더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쪽으로 기울겠죠? 악재가 크다면 이쪽으로 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주식의 주가가 2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주가를 2만 원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주식을 2만 원에 파는 사람도 있으니까 주가가 2만 원이 형성된 거잖아요. 사는 사람은 왜 그 주식을 사냐면은 호재를 크게 본 거예요. 반대로 악재 쪽을 크게 보는 사람은 이제 집값 내릴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악재를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런 호재와 악재의 크기가 어떤 순간에 딱 같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쪽에 크게 보이는 거는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계속 가격이 똑같이 2만 원이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가격이 오르고 어떨 때는 떨어지는 이유는 이게 아까 어떤 순간에 이게 크게 갔다는 거지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계속 바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호재가 커지고 어떨 때는 악재가 커지는데 이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던가 아니면 수요가 증가된다던가 또는 개발 호재가 있다던가 그러면 이제 시장 가격이 춤을 추면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한없이 오르진 않아요. 어느 정도 오르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오버슈팅 된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장에서는 자동적으로 조금 이제 조정이 되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시중에 공급 과잉이 된다던가 아니면 불경기가 지속된다던가 10월 15일 날 발표된 거 가지고 정부 규제가 들어온다던가 이러면 이제 춤추면서 시장 가격이 춤추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저평가된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시장의 균형을 이루면서 가격은 다시 반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호재나 이게 시중에 움직이는 가격에 영향을 주는 이런 호재나 악재가 계속 등장하느냐, 안 등장하느냐, 이걸 우리가 잘 모니터링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변화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A란 요소, B란 요소, C란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A란 요소는 전체 가격에 한 70% 정도 영향을 주고 B란 요소는 한 20%, C란 요소는 10% 정도 영향을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일정 시간을 지나니까 D란 요소가 하나 생겼어요. 3%짜리 D란 요소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시장에다 메시지를 던집니다. 드디어 집값이 오를 때가 됐습니다. 아니면 집값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던져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금님 그거 너무 설레발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는 A나 B, 그러니까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A나 B는 전혀 영향이 없는데 겨우 3%짜리 D 하나 생겼다고 집값이 떨어지니 오르니라고 얘기하는 건 설레발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앞 페이지에서 양팔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양쪽에 오른쪽, 왼쪽 추에다가 1kg짜리 추를 갖다가 이렇게 얹어놨다고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오른쪽 추에다가 19g짜리 가벼운 추를 넣으면은 이게 기울까요? 안 기울까요? 기울어요. 19g짜리 추는 1kg에 비하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추인데 그 무게의 균형을 깨기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시장은요 이미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현재가가 형성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균형을 깰 수 있는 작은 변화라도 시장을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어떤 단지가 1000가구에 있는 단지가 다 팔려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 10채만 팔리면 가격은 쫙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4억원짜리가 5억원 됐으면은 안 팔았던 사람도 5억에 팔라고 그러지 4억에 팔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몇 채만 거래되도 가격이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모든 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다 신경을 써야 될까요? 아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만 딱 간추리게 되면 바로 유동성과 수요와 공급이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 시간은 오늘 이 식을 갖다가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유동성이 뭔지, 수요가 뭔지, 공급이 뭔지는 아직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니까 잘 몰라. 하지만 이걸 갖다가 수학식, 산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일정한데 유동성이 늘면은 시세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오르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유동성과 수요는 거의 비슷한데 공급이 늘면 시세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그렇죠? 분모가 커지니까. 자, 여기까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응용 문제. 자, 공급은 비슷한데 수요가 조금 줄어. 수요가 조금 주는데 유동성이 왕창 늘어. 그럼 시세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오르죠. 예. 다 이 시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심지어 그림이든
이거 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이란 무엇이냐면요. 유동성이라는 건 시중에 돈이 얼마나 늘었느냐, 통화량 M1, M2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첫 시간부터 저런 이상한 용어를 하면 어떡해요?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경제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이런 개념, 요게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걸 자세히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반을 갖다가 다 끝나고 나면은 웬만한 사람하고 토론을 할 때도 여러분이 절대 저 사람 고수네 라고 느낌을 줄 정도의 많은 지식을 쌓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택시장, 특히 주택시장은요, 대출 정책이나 금리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현 정부 들어와서도 제일 집중적으로 규제하는 게 바로 대출 규제잖아요. 대출 규제는 뭐냐면 시중에 통화량이 막 늘어나는 거는 현 정부도 알고 또 자기네가 앞으로 더 늘릴 거를 본인들도 다 알아요. 근데 시중에 이렇게 돈이 흘러 넘치는데 이게 주택시장에 흘러가 들어가지 않게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바로 그게 대출 규제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도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는요, 그 인구 또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또 수도권 이런 특정 지역에 인구가 많이 몰리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에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자가 서로 막 패닉 바잉 해가지고 서로 살려다가 정책이 나오면은 좀 가격 떨어질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야지 이렇게 수요가 쫙 썰물처럼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 변화에 따라서 매수세가 이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건설 물량이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그렇죠? 건설 물량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거는요, 본질이 배추 농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농부가 이제 배추 농사를 하는데 그 해에는 새살도 굉장히 좋고 날씨도 좋았어요. 비도 적당히 내려가지고 배추가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튼실하게, 평소에 배추는 한 5kg밖에 안 되는데 6kg 정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가 더 좋게 자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 기분이 좋아진 거, 농부가. 야, 이건 20%나 더 무거워진 거 쓰니까 시장에 가면은 작년보다 이제 20% 가격을 더 받을 수가 있겠네. 나도 올해 농사를 잘했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경운기에다가 싣고 시장에 갔더니 뭐야? 나만 잘 된 게 아니라 딴 사람도 잘 된 거예요. 사람들이 먹을 그 배추의 양은 일정한데 농사가 너무 많이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가격이 폭락을 한 겁니다. 작년가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농사가 잘 됐는데 가격이 더 떨어진 거예요. 더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었죠?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다시는 배추 농사 짓나 봐라. 내년에는 고추 농사를 지어야지. 그러고 했는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딴 사람 다 고추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가 이번에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배추값이 그 다음에는 확 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역시 배추 농사가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배추 농사를 져요. 그럼 배추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그래도 건설사는 그 배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큰 기업인데 설마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인 거예요.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하나도 짓지 않아요. 왜? 지으면 미분화 날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됐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져서 안 지면 그 다음에 공급 부족으로 갔다가 공급 과잉 갔다가 공급 부족이 됐다. 그게 배추 농사는 1년을 단위로 사이클이 움직이지만은 주택시장은 3년을 단위로 사이클이 달라진다. 그 차이만 있는 거지 본질은 배추 농사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매도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공부를 해볼게요. 우선 유동성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